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MBTI를 잘 몰라가지고 뭐 T가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느낌상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리더님들과 건강 정보를 소통함에 있어서 뭐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체험 강사 최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뭔가 이제 좀 여름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습하기도 하면서 뭔가 좀 연두색 잎이 초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호통칠 시간이 왔어요. 누가 누구에게 호통친다? 내가 나에게. 자, 오후 점심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내가 나에게 호통을 쳐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바야흐로 어느새 비만 브레이크를 걸어라 라는 주제예요. 비만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은요. 리더님들이 눈 마주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체형의 리더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불편해하시는 눈빛을 보내시는 리더님 쪽으로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조심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비만의 원인이 단순히 의지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만과 환경, 그리고 그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지 식습관에 도움되는 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 지금 서재 이렇게 책꽂이에 보면 책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4개월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충격적인 문구가 있어서 우리 리더님들과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이 유발로아 하라리라는 이 역사학 교수가 저술한 책,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것이 가지고 온 다양한 결과들을 탐구하는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볼까요? 우리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굶어 죽는 사람 수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수가 추월한 시대를 살고 있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공감하십니까, 이러니? 굶어 죽는 사람 수보다 과식으로 인해 질병으로 발생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국에서 테러로 한 명이 죽을 동안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1000명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테러리스트 알카이다보다 맥도날드가 더 무서운 거예요. 혹시 맥도날드 점주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거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가공식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식문화가 달라진 것이 우리의 건강 수명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비만, 살찔비, 찰만이에요. 찌고 찌고 또 찌어 계속 찌었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체내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E66이라는 상태예요. E66, 오타 아니고요. 요건 바로 질병 코드입니다. 비만이라는 것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코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 66.0이라는 코드는 칼로리 과잉으로 발생되는 비만이고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서 약물 때문에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66.1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원인 불명, 상세 불명의 비만일 때는요, 이 66.9라는 코드를 사용해요. 이처럼 비만은 질병으로서 세분화된 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는데 왜 비만이라는 질병은 케어하실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 굉장히 불편한 걸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비만이 되었을까? 이 질문을 드리면요.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식욕이요.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네. 식욕이라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식욕은요. 살아남기 위한 욕구였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리적 식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항상성 식욕이라고도 합니다.
체내의 대사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고자 하는 욕구예요. 원시 시대에 수렵 체진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요, 리더님, 가끔 원시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머, 저 뭐야? 저 원시인은 왜 뚱뚱해? 아니, 저 시대에도 뚱뚱할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살이 찔 만큼의 생리적 식욕이 있던 원시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 비율은 5% 미만이에요. 음. 그러면 나머지 95% 현대인의 비만은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요겁니다. 짱구가 살기 위해서 누워서 초코비랑 레모네이드를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짱구는 누워서 이걸 먹었을까? 이건 바로 감정적 식욕입니다. 기분 좋은 일 생기면 무슨 말이에요? 야, 기분 너무 좋다.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쾌락적 식욕이고요. 우울하고 슬플 때, 야, 잊어버려. 우리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기운 내자. 위안적 식욕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의 감정적 식욕은 살기 위해 먹는 생리적 식욕을 능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감정적 식욕이 발동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 우울할 때, 괴로울 때, 짜증날 때, 지루할 때, 따분할 때, 무기력할 때, 이럴 때 이러한 감정적인 신호들은요, 뇌의 입장에서는 상처로 작용합니다. 손에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상, 우리의 마음과 뇌에 상처로 작용되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외로움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통증이 있더라는 겁니다. 괴로운 통증, 그 통증을 눌러버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밴드를 붙일 수 없는 뇌에 진통제를 원하게 돼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상처로부터 우리의 뇌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뇌가 원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톡신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는 뭘 느끼냐면 일단은 통증을 못 느껴요. 항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의욕적으로 바뀌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져요. 이런 도파민, 엔돌핀, 그리고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야 뇌의 진통제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분비되냐는 거죠. 첫 번째, 운동할 때 분비돼요. 두 번째, 큰 소리로 웃고 행복할 때 분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우울, 불안, 괴로운 상황인데 갑자기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갑자기 큰 소리 내면서 웃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뇌는 얘네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손쉽고 빠르게 먹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리더님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 양배추 한 통 먹어야 되겠다. 아, 내 파프리카 막 2뿌리 먹어야 되겠다. 야, 나 뭐 없나? 브로콜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당연히 뭐 소금이나 설탕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잘 들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뇌의 상처를 느끼시는 분들은 아, 술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지 치즈는 빠지면 안 되지. 막 이런 것들 가공식품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쉽고 빠른 방법은 저렴하면서도 어디든지 판매하는 초가공식품이더라는 거죠. 컵라면을 먹고,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초콜릿 먹고, 뭐, 탄산음료 마시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이런 초가공식품은요, 자연식품의 감미료, 방부제, 색소 등을 첨가해서 여러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뭘 느껴요?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라는 표현은 결국 뭡니까? 도파민, 엔돌핀 솟아나서 뇌에 진통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울푸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야, 옛날에 소울푸드는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엄마가 무쳐주신 가지 무침 이런 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소울푸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어디 어디 동네에 파는 떡볶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자, 영국 BBC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여기에 영국 감염병 전문의인 크리스 반 플래켄이라는 박사가 4주 동안 실험에 참가하게 됐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4주 내내 하루 전체 식사의 80%를 초가공 식품으로만 먹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의학 박사에게. 자, 4주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수면 부족을 호소합니다. 자도 잠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소화가 안 되면서 텁텁하고 나른하다라고 호소합니다. 종국에는 변비가 오더니 치질이 나타나고 이 실험이 끝날 때 최종적으로 체중이 무려 7kg이나 증가하게 되었어요. 4주 만에. 인터뷰에서 이 크리스 반 플래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4주 동안 10살은 더 늙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이 식단을 중단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음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는 거의 일반화되고 있는 식단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90%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비만은 단순 의지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위안 좀 되십니까? 아, 위안이 된다. 내가 의지박약이 아니어가지고, 예, 의지박약이어서 내가 다이어트 못했던 게 아니다. 뭐가 포함이 되었다? 바로 감정적 식욕을 불러오는 달라진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달라진 환경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이런 게 포함됩니다. 식품 환경. 말 그대로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더 높아요. 여기에 활동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비싸요, 리더님? 바로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비쌉니다. 백화점과 연결되어 있으면 비싸요. 주상복합이면 비쌉니다. 내가 최소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시가, 건물이 설계되고 있어요. 여기에 여가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미팅 같은 거 나가면은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뭐예요? 독서입니다. 등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취미는 넷플릭스예요. 스마트폰 보는 겁니다. 여가 활동이 아니라 그냥 여가를 보내는 거죠. 그러한 여가 환경은 수면 환경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한 이마에 대여섯 번은 떨어뜨려야지 이제 자는 거죠. 그전에는 잘 수가 없어. 계속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자, 리더님.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굉장히 대사적으로 불리하고 충동성을 올리고 단맛과 기름진 맛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벽 한두 시가 되었는데도 TV 보고 영화 보고 안 자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라면 하나 끓일까? 네, 맥주 한 캔 딸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면의 상황이. 우리는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에 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남성분, 허리가 어딥니까? 벨트를 하고 있는 곳이 허리입니까? 줄자를 대고 있는 곳이 허리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예,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저 지금 복부 비만이로 보이는 이 남성의 복부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이렇습니다. 리더님 복근 있으실까요? 나 복근 있다. 그렇죠. 손 드세요, 어서. 왜 복근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십니까? 다 있어요. 다. 여기 보이시나요? 복벽 근육. 이게 복근이에요. 우리 복부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복벽 근육을 중심으로 피하 지방이라는 피부 아래의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피하 지방은요, 잉여 에너지가 쌓이는 거고요. 체형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잘록했던 허리가 동그랗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이 복벽 근육 안쪽에 장기와 장기 사이,
장감막에 쌓이는 지방은 내장지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장지방의 특징은요,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아요.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주로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각종 질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합쳐서 복부 지방이라고 하고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의 허리둘레를 나타낸다면 복부 비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입니다. 제3의 지방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니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말고 한 개 더 뭘까? 그건 바로 이소성 지방이라는 겁니다. 이소성 지방. 이소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성질을 이소성이라고 해요. 이소성. 그러면 지방이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장기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간막 사이가 아니라 장기 자체에 지방이 있는 거.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죠? 내장 지방 아니에요. 이소성 지방이에요. 심장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고요. 췌장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에 지방이 쌓이는 이소성 지방은 해당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돼요. 심장은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동맥경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간은 간 기능이 떨어지겠죠? 췌장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의 유병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만할 때와 내장 지방일 때와 이소성 지방일 때 제2형 당뇨의 발병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단순히 비만이었을 때 남성들은요, 1.85배의 2형 당뇨의 발병률이 있고 여성은 1.79배. 그런데 내장 지방이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남성 341배, 여성은 2.30배. 그런데 이소성 지방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남성은 4.7배, 여성은 무려 13.99배까지도 당뇨의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췌장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 서양인들과 똑같은 용량의 패스트푸드를 먹었을 때 서양인은 비만 정도에서 그칠 수 있지만 동양인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돼요. 여기에다가 남성보다 여성들이 장기의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경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게다가 여성은 뭐가 있죠? 완경이라는 인생의 대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더더욱 기능이 저하가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소성 지방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식이요법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리더님 그거 알고 계셨나요? 갑작스럽게 영양이 과잉이 되었을 때, 칼로리가 과잉이 되었을 때 피하 지방이 찌기 시작해요. 그런데 식이요법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내장 지방부터 빠져요. 먼저 찌는 건 피하 지방, 먼저 빠지는 건 내장 지방. 그러니까 나는 뭐 살 빠진지 모르겠다. 바디키 했는데도 뭐 살이 그대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바디 측정하면서 내장 지방 레벨의 변화를 한번 보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찌는 거는 피하 지방이 먼저 찌지만 빠지는 건 내장 지방부터 차근차근 빠지니까 실제로도 건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이 어디에 축적되느냐에 따라 원인도 다르고요, 이름도 달라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먼저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비만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윤땡수님을 봤습니다.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윤땡수님이 TV에 나왔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굴 다음에 바로 몸통이 있더라고요. 목이 없었어요. 그 카메라가 뒤를 비췄는데 머리 다음에 바로 어깨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상복부까지 전체적으로 비만인 형태. 바로 이 첫 번째 사진의 형태가 바로 칼로리 과잉 섭취에 의한 비만의 형태예요. 주로 고지방과
고당질의 식사를 하시면서 많이 먹는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머, 이런 건 비만도 아니지요. 팔다리도 가늘고 아랫배만 볼록 나왔는데요. 우리 남편도 이래요. 라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건 바로 신경성 비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경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우울도 좀 있으시면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때에 주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럴 때 이렇게 배만 볼록한 이런 분들 무슨 위험이 있어요? 한국형 당뇨의 위험이 가장 높은 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머, 그 집 아저씨 되게 말랐는데 당뇨더라. 그럼 뭐예요? 요런 체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윗배가 전체적으로 볼록해요. 팔다리는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남편분들 안 계세요? 사람이 말이지 운동을 해야지. 남자는 가슴이지 이러면서 TV 보면서 계속 아령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걷지는 않아요. 이게 뭐예요? 팔다리 근력 운동은 계속 하는데 움직임은 없는 운동을 하는 거죠. 비활동성 비만이에요. 열량이 유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걸음으로써 활동을 함으로써 좀 태워져야 되는데 주로 무슨 위주의 운동만 한다? 움직이지를 않고 근력 위주의 운동만 계속하면서 이 복부에 소화기 가장 가까운 복부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 한번 볼까요? 요즘 우리 20대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체형이에요.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위주로 지방이 축적되는 모습. 요건 뭘까? 글루텐 과다입니다. 뭐, 빵, 과자, 초콜릿, 파이, 쿠키, 뭐, 파스타. 이런 밀가루로 된 음식들을 주로 섭취하면서 앉아서 일을 하고 활동량까지 없다면 대부분 엉덩이와 허벅지가 좀 붉은 형태. 이런 경우에는요, 여성분들이 호르몬 불균형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요런 체형은 뭡니까? 배만 볼록하죠? 제가 참 우리 여성분들의 특이한 모습을 한 게 발견한 게 있어요. 보세요. 요 그림 속에 있는 모델은요,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볼록해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나한테, 나 살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장난해? 너 그게 배야? 내 배 한번 보여줘? 야, 너 어디 가서 배 나왔다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남이 나보고 배 나왔다 그러면 또 이거 뭐라 그래요? 발끈, 당신 배나 관리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죠? 그런 체형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비만 같지 않은 요런 체형, 바로 요게 대사성 비만이에요. 대사. 기초 대사가 떨어질 만큼 근육이 없고 활동량이 별로 없으니까 근육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어요. 먹는 양이 많지 않아도 대사가 떨어지니까 주로 복부 위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레깅스 신은 거 아니에요. 엉덩이와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비만한 상태. 이거 뭐 입은 것 같죠? 아니다. 이건 바로 정맥순환형 비만이에요. 하지정맥류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하체 비만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발끝까지 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경우에요. 어떻게?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펌핑을 해줄 게 없더라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정맥순환형 비만이 발생이 되죠. 아시겠지만 붓기가 살이 된다라는 말, 붓기가 그대로 고착화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요? 임신하셨을 때, 임신 막달이 되면 막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붓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정맥의 순환을 고려한다면 종아리 근육이 받쳐졌을 때에 전체적으로 정맥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맥순환에 비만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느냐에 따라 이름도 다르고 원인 물질도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모두 다 지방세포가 축적이 되는 경향성이 있더라. 자, 백색 지방세포, 우리가 식욕식당 가면 볼 수 있는 하얀색 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베이지색도 있고요. 갈색도 있습니다. 지방세포도 색깔이 있구나.
지방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요. 뭐가 있다?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런데요, 우리 지방 중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이 백색 지방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보여요? 매우 적어요. 그러니 얘는 영양소를 태워 에너지로 쓰는 것보다는 주로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이지색 지방세포는요, 커다란 지방구 한 개만 있는 백색 지방세포랑은 좀 달라요. 지방구가 좀 여러 개 보이고 미토콘드리아의 밀도도 한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색 지방세포가 있으면 칼로리를 태워서 체온을 유지하는 열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색 지방세포를 갈색으로 전환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방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색 지방세포는 지방구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는 태워서 쓰게 된다. 지방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지방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되게 많이 하시고 근육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의 몸에는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갈색 지방세포의 분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백색이 많은 편이다. 그럼 강사님, 백색 지방세포는 천지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저장만 하고. 아니에요. 그 백색 지방세포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죠. 내하수체, 갑상선, 부신, 췌장, 그렇죠? 정속, 난소. 근데 그것처럼 지방세포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성장을 분화시키는 성장 호르몬도 일부 분비되고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일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고 가실 아디포넥틴과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돼요. 저게 무슨 호르몬일까? 저게 뭐길래 지방세포, 백색 지방에서 분비가 되는 걸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기 글만 읽어봐도 뭔가 좋은 호르몬이라는 느낌이 딱 드시죠? 그렇죠?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먼저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근육에 가서는 지방산을 산화를 촉진시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 지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간에 가서는 불필요하게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간의 당신생, 당을 만드는 걸 억제해서 불필요하게 혈액으로 방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혈관에서는요,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와, 아디포넥틴이 백색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지방은 태워 없어지고 혈당 조절되면서 심혈관 건강까지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니까 지방세포가 많아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어머, 그러면 얘는 언제 분비가 많이 되냐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할 때. 언제? 공복 상태일 때. 네. 굶고 있을 때. 배가 텅텅 비었을 때. 공복 상태일 때 아디포넥틴의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만의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분비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 보이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과학실의 이 자료를 보면은 아디포넥틴이 간과 근육을 자극해서 지방 산화 촉진시키고 혈당 이용에 도움 주고 궁극적으로는 인슐린 감수성 좋게 해줘서 당뇨도 예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비만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렙틴은 어떨까요? 자, 렙틴도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어떤 신호를 우리 뇌 시상하부에게 보내냐면 그만 먹어. 숟가락 놔. 작작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내가 알아들어요. 알겠어. 나 배부른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식욕이 억제가 돼요. 자, 우리가 식욕이 억제가 되고 렙틴이 분비가 되려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굶은 상태, 위에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리적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가 분비가 돼요. 나 지금 위가 텅텅 비었거든? 음식 좀 넣어줘. 너 밥 먹어야 돼. 너 이러다 쓰러진다?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렙틴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서 이제 그만 먹자. 요 두 개의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길인데 그 가운데서 인슐린이 바빠집니다. 음식이 들어오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을 내리고 정상화해야 되니까 바쁘게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이 에너지를 쓰는 것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항상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렐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돼서 계속 식욕은 촉진되고 먹어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혈액 중에 혈당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지방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렙틴이 많이 분비될 줄 알았는데 지방이 많아지고 렙틴이 많이 분비되니까 뇌가 렙틴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 저항성인데요. 렙틴, 그렐린, 인슐린, 아디포넥틴 이 호르몬들은 모두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항성, 분비가 되기는 되는데 뇌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그 이유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유전적인 원인이 호르몬 저항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신진대사가 감소되면서 호르몬 저항성이 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고 운동과 수면은 부족한데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음주와 흡연으로 해결해서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라면 이건 모두 다 호르몬 저항성의 원인들이에요. 여기에 비만이라는 아이도 포함이 되는 것뿐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호르몬 저항성이 먼저여서 비만이 오나요? 비만이 먼저 시작돼서 호르몬 저항성이 오나요? 둘 다, 예, 똑같다. 어떤 사람은 호르몬 저항성으로 비롯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인해서 호르몬 저항성과 대사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순서를 정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비만이라는 질병은 뭐와 관계가 있다?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 몸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날씬해야 날씬해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폭풍 공감하는 여성들의 비만의 원인, 바로 에스트로겐도 호르몬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성 호르몬이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여성의 비만율은 26.7% 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툭 떨어지는 50대 초중반부터는 비만 비율이 43.4%까지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지방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키고 근육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다가 뚝 끊기는 완경을 맞이하게 되면 지방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주로 소화기 가까운 내장에 축적이 되면서 근육을 유지해줬던 작용을 못하니 근육은 빠르게 분해가 되고 그 자리에 지방이 들어차죠. 근육이 부족하면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옛날과 똑같이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난 옛날이랑 지금이랑 먹는 것도 안 달라지고 활동하는 것도 비슷한데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완경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내가 체중이 몇 킬로 정도 늘어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머님들 자주 하시는 얘기 있죠. 나 처녀 때. 근데 이거
경상북도 안동시의 홍모 씨가 자주 하시는 얘기인데요. 내가 처녀 때 허리가 한 줌이었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어느 사진에도 그 한 줌의 허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 시끄럽다고 자꾸만 하셔가지고 네, 언젠간 이 사실을 밝혀내고야 말겠어요. 아무튼 내가 처녀 때 허리가 한 줌이었다. 그런데 갱년기 지나면서 살이 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대한갱년기학회에서 여성들이 왕경 이후에 평균적으로 체중이 5kg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허리둘레는 5.7cm 늘어나고요. 체지방은 3.4kg 증가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위안이 되십니까? 예.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의지박약이어서가 아니고 호르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뱃살 나 때문이 아니야. 누구? 호르몬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성도 있지만 누가 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소아 청소년들. 호르몬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비만 얘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우 귀여워 하고 단추구멍 사이로 손가락 넣어서 배를 긁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머니 그만 주세요. 아이가 자꾸 살이 쪄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어머님들 뭐라고 얘기하죠? 놔둬라. 다 키로 간다. 그럴까요? 자, 리더님, 살이 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지방세포에서 성장의 분할을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도 일부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살찜이 좀 있으면 성장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살이 다 키가 되지는 않습니다. 2012년에서 2021년 10년 동안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을 봤더니 5명 중에 1명 비만이고요. 19.3%가 비만율이 증가했어요. 남아, 여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남아의 비만 비율이 여아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졸리실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초과밀 지역입니다. 한 학급이 27명이고 14반이에요. 그래서 4월 말부터 운동회를 하는데 월요일은 1학년, 화요일은 2학년, 수요일은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운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운동장 안에 1반부터 14반까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1반부터 7반은 일부 운동장, 그리고 8반부터 14반은 강당. 그래서 오후에는 바꿔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앞 편의점,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편의점에 파라솔과 의자가 5개가 있습니다. 파라솔 5개면 정말 대규모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어린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한번 와서 식용유 사가는 우리가 VIP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편의점의 VIP는 누구다? 자전거 부대다. 우리 남자아이들 학교 끝나고 우르르 자전거 타고 와서 딱 내리면 이미 한 손에는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급하게 먹으면서 게임을 막 해요. 게임을 하면서 먹으면 어때요? 내가 얼만큼 먹는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은 아직 게임은 덜 끝났는데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은 없어. 소세지 하나를 얼른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어요. 그러다 보면 학원 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낸 다음에 콸콸콸콸 마십니다. 요렇게 우리 아이들이 한 6분에서 7분 정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쓰는 돈이 5,800원에서 6,500원이에요. 한 명만 오지 않아요. 대여섯 명이 매일 옵니다. VIP 누구예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아들의 비만율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초가공식품에 먹는 양과 속도와 빈도가 더 높더라는 겁니다. 여아들은 어느 정도 아이돌도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외모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남아들보다는 비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성조숙증, 조발성 사춘기라는 이 성조숙증은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압도적으로 더 높더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72% 정도 성조숙증 환자가 확인되었다.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아의 비율은 90%, 남아는 10%. 왜 비만은 남아가 더 심한데 여아에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건 바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도 있지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성장보다는 성숙을 촉진시키더라는 거죠. 에스트로겐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건 남아들보다는 여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리더님,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만을 좀 치료한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식이요법, 행동요법, 운동요법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심리요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심리요법 뭐죠? 아이들의 비만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춘기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비만한 아이들을 보는 주변의 편견, 시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혹시 그룹 내에서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하시게 된다면 좀 비만한 친구들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멘탈 코칭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뉴트리라이트는 그래도 영양이니까 식이요법, 그리고 20% 라이드를 통해서 운동요법, 굿모닝을 통해서 행동요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영양 솔루션을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보실 텐데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와 근육 증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옛날에는요, 다이어트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HCA, CLA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한 4년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프로바이오틱스와 다이어트라는 말이 묶여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지금은 아니시죠.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리뷰 논문이고요. 최근 연구들은 비만에서 장내 미생물총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만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 다르게 변하더라. 이때 다른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인 양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 대사와 지질 대사와 염증 조절에 공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발병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건강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수많은 영양소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요 미생물들이 먹고 사는 음식물이 바로 식이섬유지요. 지난달에 배우셨던 것처럼 섭취하면 수분을 끌어당겨 덩치가 커지고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니 그 다음 들어오는 영양소들의 흡수가 지연이 되고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는 체중 감량, 포만감, 원활한 배변 활동,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는 화이버 비츠, 화이버 파우더, 카보저스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나의 소비자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비만을 고려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식욕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귀리 식이섬유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리 식이섬유는 한 스쿱 우리가 떴을 때 6.7g의 식이섬유 중에 무려 3g이 귀리 식이섬유죠. 식후 상승하는 혈당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진한 색깔 초록색이 바로 귀리 식이섬유와 포함된 식사. 연두색은 일반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 이 두 가지를 먹었더니 귀리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먹은 그룹이 일반 식이섬유보다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20% 낮았고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인슐린 분비도 이 귀리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한 그룹이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더라. 그러면 저항성이 덜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강사님 꼭 파이버 비츠만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나는 물에 타서 먹는 게 편해.
마찬가지 수용성도요, 포만감과 더불어 인슐린의 분비 능력이 갑자기 분비되고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식전 식사를 합시다. 본격적인 식사하기 전에 식이섬유와 단백질 먹으면서 식전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꼭 수분 형성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의 식이섬유, 그 다음에 와야 할 게 단백질이에요. 지금 이 책에, 작은 책이 하나 보이시죠? 이 책은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발간한 식품과학산업학회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두 단백질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나요? 대두 단백질은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양질의 단백질이다. 이것은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다. 완전 단백질로 알려진 우유나 달걀과 동등한 영양가를 갖는다. 그런데 우유와 달걀 동물성 단백질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대두 단백질은 어때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지 않고 HDL의 수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맞아, 식이섬유가 분해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 단백질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걸 배웠어요. 단백질이 4~5시간, 식이섬유는 3~4시간. 포만감이 유지가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분비가 활발하게 되고 그러면 식욕이 억제가 되면서 단백질 자체는 근육 합성의 원료이니까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면서 동일한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미 1년 반 전부터 리더님들 드셔오셨던 거예요. 뭐 하시면서? 굿모닝 하시면서. 우리 고해성사 좀 해볼까요? 자, 굿모닝이 있기 이전, 바디키 하기 직전까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바디키에 들어가면 못 먹으니까, 굶을 거니까 생각을 해서 그 전에 열심히 먹어두는 거예요. 오히려 살을 찌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바디키 해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살찌우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바디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동 솔루션을 갖고 왔어요. 아침에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을 먹는 굿모닝을 통해서 행정수정 요법을 해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기반을 이미 닦아 놓은 상태세요. 이제 한 끼 식사만 뭘로 바꿀까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체중 조절용 조제식, 제가 이거 의미 알려드렸죠. 체중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끼 식사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가감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 이거요, 리더님. 아무 가루나 다 체중 조절용 조제식이 아닙니다. 자, 식약처에서는요, 체중 조절용 조제식이라는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해라 라고 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첫 번째가 한 번 먹을 때 200에서 400kcal의 열량을 제공해야 된다. 어머, 선생님, 저희 그레이는 175kcal인데 그러면은 이거 조건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염려 마세요. 영양소를 뺀 게 아니라 알룰로스를 사용함으로써 당을 낮췄기 때문에 175kcal가 된 거지 영양소를 빼서 칼로리를 낮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A, B1, B2, B3, B6, C, E 엽산. 요 지정돼 있는 저 영양소들은 우리가 음식에서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영양소들인데요. 요거 무조건 25% 이상 넣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기준치 10%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어요. 뉴트리라이트의 바디키 제품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이 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거나 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요. 지난 주말에 다파소 가게를 갔는데
그 다파소에 이 플라스틱 통에 색깔별로 플라스틱 통에 파우더가 들어있는 거를 판매하더라고요. 이 통 하나가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요. 그거를 한 끼를 물 타서 먹고 통을 버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고요. 플라스틱 통에 계속 먹어야 되니까 환경 호르몬도 먹어야 되겠죠? 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 좀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분이 어떤 건가 하고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약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체중 조절용 조제식의 기준에 준하지 않았어요. 성분이. 그럼 걔네들은 체중 조절용 조제식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네, 곡물을 갈아 놓은 가루예요. 식사 대용으로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영양소를 적절하게 배합해 놓은 체중 조절용 조제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겉모님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체중 조절용 조제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식사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서 고민이 되신다면 탄수화물의 지방산이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HCL을 그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는 열매가요. 싱가포르, 인도, 아시아 남부 지방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온 안전한 성분입니다. 예, 그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이 성분이 렙틴 호르몬의 개선을 통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렙틴 호르몬의 개선이 무슨 뜻이죠? 식욕 억제를 촉진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지방산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고요. 또 간에다가 글리코겐을 잘 저장해 놨다가 공복감이 느낄 때 이 글리코겐을 사용함으로써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글리코겐이 저장량이 증가하고 거기서 꺼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운동도 지속할 수 있고 급격한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렙틴의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거, 간의 글리코겐을 잘 저장해서 잘 꺼내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성분이고요. 요 사진은 많이 보셨죠? 내장 지방과 복부 피하 지방의 레벨이 8주 동안 1000mg을 꾸준히 먹었을 때 감소하더라라는 인체 적용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나면 먹고, 잊어버리면 안 먹고, 이렇게 드시면서 잘 꾸준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꾸준히 8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애초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고민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지방세포를 산화시키는 걸 촉진시키는 성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액 리놀렌산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맨날 그냥 쓰니까 그냥 공액 리놀렌산이지 싶은데요.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공액 리놀렌산이 정확하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일단은 홍화씨에서 추출한 오일을 가지고 만들어요. 오일. 홍화씨유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면서 오메가6 계열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오메가6 계열의 불포화지방산이야. 그러면은 그냥 리놀렌산이라고 하면 되지. 앞에 공액은 뭐야? 라고 하면 원래 불포화 지방산은요. 이중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 이중 결합 구조가 있어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 일반적으로는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 결합 구조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 CLA는 이중 결합 구조가 아주 인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요 상태를 공액 상태라고 해요. 화학 용어로. 그래서 오메가6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중 결합 구조가 좀 가까이 붙어 있구나. 그런 기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2주 동안 3,400mg을 꾸준히 먹었을 때 가장 체지방이 많이 감소되었다. 몇 킬로? 1.7kg. 운동을 하지 않았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1.7kg면은 12주 동안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식습관을 개선하고 음식량을 줄이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고, CL이 먹으니까 밥도 더 먹고 기름진 음식 더 먹고 하면은 1.7kg를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는데 더 찌지는 않겠죠. 아, 그런데요, 리더님. 음식 사 먹는데 돈 들고, CLA 사 먹고 돈 들고, 체중은 변화 없고,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CLA를 선택하신다면은 식이와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중 감량, 식이요법과 행동 수정의 굿모닝 루틴을 보신 거고요. 이제부터는 근육과 관련된 성분을 보시겠습니다. 근육이라 그래놓고 뭐 오메가3가 왜 나왔습니까? 바디키 M 세트에 왜 오메가3가 들어있는지가 설명이 돼야 되죠. 예. 운동하다가 쥐날까 봐 혈액순환 잘 되라고 넣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논문은요, 건국대학교의 논문이고요, 한국학술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특히 언제? 운동하고 난 다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한다라는 건 근육세포를 손상시킨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운동,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손상이 되면 근육세포는 염증이 발현이 되지요. 이 염증이 바로 오메가3가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육의 회복이 촉진이 되면 근육의 기능뿐만 아니라 활성도도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메가3를 먹는 건 중성지질, 건조한 눈, 기억력 개선, 이런 의미로 먹는 거고요. 나 운동 시작했어. 근육을 쓸 거야. 근육의 염증이 발현이 되는 거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근기능의 회복, 성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메가3다. 1000에서 한 2000mg 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증은 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수치는 없거든요. 오메가3와 더불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D예요. 이 논문은요, 되게 유명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논문이야 하고 보면 깜짝 놀라세요.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국립보건연구원에 노인의 근감소를 예방하는 개선 방법으로 비타민 D에 초점을 맞춰서 제시한 논문이에요.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국제의학 학술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3개월 된 청년쥐, 18개월 된 고령의 쥐, 이 두 그룹의 쥐에게 4개월 동안 2만 IU의 비타민 D를 조금씩 먹이는 겁니다. 하루에 2만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전체 2만 IU를 조금 나눠서 먹이는 거예요. 4주 뒤에 보니까 젊은 쥐에게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젊다라는 것 자체가 분해보다는 합성이 촉진되거든요. 그런데 고령의 쥐에게서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아펠린이라는 호르몬이 보이실 거예요. 아펠린. 이게 바로 뭐냐?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이에요. 마이오카인의 종류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펠린입니다. 이 아펠린이 분비가 되면요, 근육의 합성이 촉진이 되고 근감소가 예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4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고령의 쥐에게서는 아펠린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아펠린 호르몬의 수용체까지도 같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활성화됐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근육 기능이 좋아지고 재생이 향상되더라는 겁니다. 종국에는 근육이 감소되는 것이 개선이 되더라는 거죠. 뭐 운동을 시켰다, 근육이 원래부터 많았다, 그런 실험 세팅 없이 있는 그대로 어느 연령층에서 좀 더 근감소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근감소의 예방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거죠. 비타민 D를 통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근감소에 대한 예방 효과 기전을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70, 80, 90대에 막 근력 운동을 할 수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이 분해되는 거를 좀 막고자 하신다면은 평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 잘 드시면서 비타민 D를 좀 더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육의 원료는 뭐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 이소루신, 발린을 묶어서 BCAA,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대나무 숲이 되어 주시겠어요? 우리 리더님들께서. 제가 당나귀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사무실에 20대 초반의 사무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출근하시는데 주 3회 지각을 하십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스무스하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1시 25분부터 약 2시 40분까지는 취침 시간이세요. 네. 그래서 일을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5시 15분부터는 퇴근 준비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일을 부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시는 거예요. 일을 빨리 부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땡땡님, 왜 이렇게 많이 피곤해실까요? 했더니 수영을 원래는 했었는데 최근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회사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분이 왜 피곤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답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분은 왜 피곤했을까? 이유는 이거예요. 리더님,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혈액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 전달이 되면 뇌는 무엇을 인지하냐면, 많이 움직였구나. 피곤하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신호가 가게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혈중 트립토판의 농도가 높아지면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이때 BCAA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하면 바로 이 트립토판과 경쟁적으로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트립토판만 작용했을 때보다 뇌가 인지하는 트립토판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덜 느껴요? 피로감을 덜 느껴요. 요거 가르쳐 드리면 그분도 XS 아미노 드실 텐데 안 가르쳐 드렸어요. 나도 사람이어서 참 쉽지가 않네요. 언젠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거예요. 그림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우리 혈액 중에는 항상 특정한 성분들을 체크하는 효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혈액 중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농도를 감지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LRS라는 효소예요. 이 효소가 류신의 양이 많다라고 감지가 되는 순간 스위치를 켭니다. 무슨 스위치? 근육을 합성해라라는 신호 전달 체계를 자극하게 돼요. 그 신호 전달 체계가 바로 mTOR라는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원료로 근육을 합성하게 돼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적절한 농도의 류신을 혈중에다가 보관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신호인자를 켜게 되는 건데 리더님, 신호는 켰는데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 계시면은 신호만 켜지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류신은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면 신호만 켜지고 합성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신호가 켜졌을 때 운동을 해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근육이 합성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강사님 언제 단백질을 먹고 언제 아미노산 먹을까요? 라는 고민은 이제 하시지 마세요. 운동 전, 운동 중간, 운동 끝날 때는 아미노산이 좀 더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언제 먹을까요? 운동 끝나고 한 1시간 뒤쯤 또는 운동 전 1시간 전에 고형물이니까 미리미리 드시거나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바디키 M 세트에만 머슬 파워 부스터가 새로운 기능성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머슬 파워 부스터는 안에 성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존의 근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 문구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관절 통증 및 기능 지표의 유의적 감소.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오미자에서 추출한 슈잔드린이라는 성분을 54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한국인이죠. 50세 이상입니다. 27명에게는 오미자 추출물을 먹였어요. 시험군. 나머지 27명에게는 오미자 추출물을 먹이지 않았어요. 위약군, 대조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측정한 허벅지와 악력, 4주 후에 측정한 허벅지와 악력, 그리고 12주 후에 측정한 허벅지와 악력 비교해 봤더니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대조군의 경우에는 처음도 4주 뒤도 12주 뒤도 비등비등하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슬 파워 부스터의 원료인 오미자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계단 모양으로 점점점 근력과 악력이 증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베타사두근 및 악력의 유의적인 개선이라는 표현이고, 근육이 유지가 되고 감소가 되지 않았는데 왜 통증이 완화가 되었을까? 관절을 잡고 있는 게 근육이니까요. 근육이 증가하면 관절의 통증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VAS, WOMAC, 뭐 이거 어려워 보이시죠? 별거 아닙니다. 통증 평가 척도, 설문지 이름이에요. 얼만큼 통증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뻣뻣합니까? 어느 정도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문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픈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시험군이 오미자 추출물 먹은 그룹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은데 그럼 더 아픈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요. 네. 대조군은 마이너스 11.8, 시험군은 마이너스 22.4. 대조군은 마이너스 5.9, 시험군은 마이너스 18.3. 그러니 결과적으로 오미자 추출물을 먹은 그룹이 근력이 유지가 되고 개선이 되니까 통증도 완화되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증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관절과 관련된 우리가 조인트 가드를 셀링할 때에 요 문구가 적혀져 있는 머슬 파워 부스터도 셀링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일 제재로 구매하시면 요 문구가 안 적혀져 있습니다. 바디키 M에서만 먼저 경험해 보시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나, 꿈꾸는 나, 다를 수가 있죠. 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복권이라는 게 사도 맨날 깡입니다. 그런 복권을 사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내 몸이라는 복권을 제대로 한번 긁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100세까지 살 건데 10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긁어보고 거의 간직했다가 가져가실 거 아니시죠? 언제 한 번쯤은 제대로 긁어서 내가 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바로 혼자 말고 같이 나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와 그리고 바디키 제품을 통해서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